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8일 오전 중국 쓰촨성 이빈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약 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은 대부분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장면처럼 8일 오전 11시 50분 쓰촨성 이빈시 쥘렌현 진핑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번 산사태로 10가구가 매몰됐습니다.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지만, 사고 발생 지점이 워낙 오지인 탓에 효과적인 구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사태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난 원인은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산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처했고, 일부 주민들은 구조되었지만 현재까지 3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덮친 쓰촨성 이빈시 쥘렌현 진핑촌의 모습입니다. 사고 이후 인민군이 투입되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소형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인민군들의 모습도 보이고, 병력 수나 장비의 상태를 봤을 때 생존자들을 찾고 구하려면 이보다는 더 많은 구조요원들이 투입되어야 하고 지원 장비도 더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상으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말입니다. 해당 마을의 주민 약 200명은 대피를 했고 1000명가량의 구조인력이 투입되어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조 작업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 생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2명이며 여전히 많은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복구 작업 역시 아주 열악해 보입니다. 구조요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생존자가 있나 살펴보는 모습이 보이고, 삽이나 곡괭이 등으로 피해 지역의 집안을 고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국 지방의 부족한 인프라 실태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피해 지역 당국은 중앙에 더 많은 지원 인력과 장비를 요청하며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저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생존자들을 찾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이번 산사태의 위력이 너무나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산사태가 난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극심한 기상이변에 시달렸고, 작년에는 특히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집안 약화 등을 경고해왔는데요. 결국 이렇게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같은 지역에서 지난 2024년에도 폭우로 인한 대형 산사태가 났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4일 집중호우가 쏟아진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 등 8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는 새벽 3시 30분경 쓰촨성 간쯔 티베트족자 치주 캉딩시 구잔진에서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근 야안 캉딩 고속도로 교량 한 곳이 무너져 자동차가 추락했으며, 구잔진의 민가는 토사에 휩쓸리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쓰촨성은 당시 태풍과 폭우로 인해 안 그래도 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수해를 겪은 쓰촨성과 후난, 허난, 산시, 푸젠성에 구호기금 5억 위안 약 950억 원을 배정해 구호와 복구에 나섰지만 1년 만에 또다시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위기까지 이어지자 중국의 상황은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 경고음이 켜진 가운데,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지방정부가 회사 운영에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커의 최고 경영자인 주주성이 공안에 연행됐으며 그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주주성 CEO가 어떤 혐의로 연행됐는지, 그가 공식적으로 구금됐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둥성 선전시정부 태스크포스가 완커의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개입했으며, 완커가 인수되거나 구조조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완커는 2023년 매출 기준 중국 2위였던 부동산 개발업체로, 선전시 국유자산 감독기관이 운영하는 선전 메트로가 지분 33.4%를 보유한 사실상 국유기업이었습니다. 사실상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완커는 중국 부동산 위기 속에 디폴트를 선언한 헝다와 비구이 위안 등에 비해 건재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지난해 초 부채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영난이 드러났습니다. 완커는 지난해 상반기에 99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주택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업계 순위는 매출 기준 5위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Baa3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인 Ba1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투기등급인 B1으로 강등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지원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 회사 역내 채권들이 이날 최대 29% 급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거나 상환 옵션에 직면한 완커의 위안화 및 달러 표시 채권 규모가 49억 달러, 무려 7조 1,300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완커 사상 최대 규모이고 올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국유기업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현금이 없어 미분양 아파트로 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자주 흘러나왔는데요. 이제는 지방정부들이나 공기업들 사이에서도 미납요금이나 부채를 아파트로 지불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 서부 신장의 가스 공급업체는 공기업들이 체납한 약 1억 8천만 위안, 약 360억 원어치의 가스요금을 장차 완공될 아파트 260채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프랑스식 주거시설을 표방하면서 중심도로에 샹젤리제 거리라는 이름까지 붙였는데 이름이 무색하게도 사업이 예상대로 안 되면서 돈줄이 마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구이저우성에서는 지역경찰서 3곳이 2012년부터 2015년 안면인식 및 폐회로 텔레비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깔았는데 업체에 돈을 못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업체가 지역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아파트를 받아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난해 보도를 보면 중국 전역에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빈집이 9천만 채에 이릅니다.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말까지 1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비공식 부채 규모가 7조에서 1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가 4조 달러대였는데 그 2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방정부의 비공식 부채 가운데 8천억 달러 정도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부채 돌려막기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0월 란포안 중국 재정부 부장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약 2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앙정부가 전부 살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말 경제성장률이 5% 안팎을 기록했다며 고무적인 소식이라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열흘 또 지나지 않아 경제성장률에 의혹을 제기한 분석가가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언가 숨기려는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의혹을 살만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이 자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오히려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위기 속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조치를 확대 시행했음에도 실제로 중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300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63%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관광 수입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세계여행관광위원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중국 내에서 지출한 규모는 약 192조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98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속 서방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것도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으로의 비즈니스 목적 여행 건수는 2019년 수준의 52%로 반토막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전문 여행사인 임페리얼 투어의 설립자 가이루비는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지정학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임페리얼 투어는 팬데믹 이전에는 사업 부문의 90%가 중국 여행을 취급했지만 이제는 한국 여행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적 효과를 늘리기 위해 상호주의원 측에 개의치 않고 비자 면제 조치 시행 국가를 늘려왔는데요. 현재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38개국 국민의 무비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자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한국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할 때 상대 국가에 호혜적 요구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방적 비자 면제를 주도적으로 제공해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외국인 소비자를 유치하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최근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자 상하이에서는 중국인들이 사치품으로 불을 과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조치를 내놓은 이후 최근 상하이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자 중국 SNS에는
한국 관광객에 대한 게시글이 증가하면서 한국인을 지칭하는 씁니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씁니다라는 표현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하이에 거주하는 부유층 2세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우캉로 등의 슈퍼카를 몰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한국인 관광객이 SNS에 올린 글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관광객이 상하이 거리에는 고급차가 없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자 상하이 부유층 2세들이 상하이의 진가를 알려주겠다며 페라리, 롤스로이스, 부가티, 파가니 등 슈퍼카를 상하이 거리에 몰고 나온 겁니다. 좀 유치한 행동이었는데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슈퍼카 행렬이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가난하고 낙후된 중국으로 하는 한국인들에게 상하이의 경제력을 보여주기 좋은 사례. 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하이 부유층 2세들의 슈퍼카 행렬이 사치품으로 부를 과시하려는 단편적인 비교 심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중국 부유층들의 슈퍼카 행렬이 문제가 될 정도로 확산되자 지난 12일 현지 경찰은 우캉로 근처의 슈퍼카 행렬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부유층들이 한국을 향한 황당한 과시를 했지만 욕만 얻어먹고 경찰에 의해 통제되는 결말을 맞은 건데요. 결국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빚은 과시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이코노미스트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예상한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디플레이터 평균값은 마이너스 0.2%로 나왔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을 뜻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경제 전반의 물가를 뜻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 10년간 평균에 비춰보면 최근 2년간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올해까지 3년 연속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18조 달러에 달하는 가계 자산이 증발한 부동산 위기로 인해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면서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구나 올해 중국 경제는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4대 난제로 인해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난감한 지경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4가지 난제 중 가장 우선시되는 난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입니다.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2.0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대중 관세 폭탄을 작심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생산 능력 과잉 역시 난제입니다. 생산 능력 과잉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과도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가계 자산 폭락 역시 난제 중 난제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가계 자산의 폭락으로 지난 3년여 동안 줄어든 전체 자산 규모는 무려 130조 위안, 달러로는 17조 8천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산이 사라졌으니 내수가 폭망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겁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 하한선 철폐 등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자 지금 중국에서는 미분양됐거나 미완공된 유령 아파트로 빚을 갚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가스 제공회사인 신장 동부가스는 지난해 8월 신장자치구 창지시 부동산 개발업체 A사로부터 미완성 아파트 260채를 인수했습니다. A사는 2022년부터 신장 동부가스에서 가스를 공급받았으나 자금난으로 비용을 내지 못했는데요. 아파트 분양금으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치르는 게 관례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가 미분양되자 유령 아파트 돌려막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셈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광둥성의 타일 제조기업 모나리자 그룹도 지난해 부동산 개발업체 B사로부터 현금 대신 유령 아파트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상하이의 주택 디자인 회사 어반 아키텍처 디자인도 최근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 그린랜드 홀딩스로부터 디자인 비용 대신 미분양 아파트 115채를 인수했습니다. 유령 아파트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2021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던 헝다의 디폴트를 시작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짓기만 하면 떼돈을 벌게 해줬던 아파트가 공급 과잉으로 줄줄이 미분양됐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유령 주택은 중국 전역에 9천만 채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였던 홍콩조차 중국에 편입된 이후 중국의 입김 속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홍콩의 원하버 게이트 이스트 타워는 26억 5천만 홍콩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2016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청케이그룹이 인수한 가격 대비 41%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중국 본토 개발업체 에자일그룹의 회장 첸 주오린이 소유한 854.7제곱미터 규모의 피크맨션은 채권자들에게 압류됐습니다. 이 부동산은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첸 주오린은 지난 11월 홍콩 한 빌라의 아파트 9채를 헐값에 매각하면서 약 64%를 할인 1,600만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작년은 홍콩의 부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높은 이자율, 침체된 경제, 유동성 압박으로 인해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 헐값 매각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0년 국가보안법 도입으로 이후 홍콩의 중국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자유도시 홍콩의 매력이 사라진 것도 한 요인이었습니다. 지난해 내내 홍콩 호화주택의 이 같은 반값 처분 소식은 화제였습니다. 지난 11월 뉴욕타임스는 홍콩 재벌들이 불티세일 가격으로 트로피 주택을 판매하고 있다는 심층 기사를 냈으며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홍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회사인 CBRE에 따르면 홍콩의 상업용 부동산의 17%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편입된 이후 홍콩 경제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청년층 역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중국 구직 시장에서 학력에 걸맞지 않은 직장에 취직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물리학 석사 학위자가 잡부로 취직하거나 명문 칭화대 박사 학위자가 비정규직 보조경찰에 지원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최근 금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순잔 씨도 중국 난징의 한 허거집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취직이 안 됐고 그의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한 해 약 1,0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용에 대한 중국 대학생들의 불안은 국가 공무원 시험인 거카오의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거카오의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작년보다 약 40만 명 많은 341만 6천 명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경쟁률만 86대 1에 달했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 수가 최근 수년 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중국의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중국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간수성 란저우대의 경우 올해 대학원 생수가 대학생 수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상하이 푸단대는 지난해 10월 대학원 생수가 대학생 수보다 2배 이상인 3만 7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입니다. 이러니 최근 중국에서는 연금 고갈을 우려해 수백만 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로 인해 연금을 납부하는 노동자 유입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18명입니다. 따라서 4억 600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된 중국 국민연금 시스템은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없다면 4년 내 첫 적자를 내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의 위험과 주택 불황, 여기에 연금 제도까지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 시스템의 붕괴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비 둔화를 불러와 경제 성장을 더욱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허난성의 한 여성이 중국인들은 바쁘고 공포스럽다 개와 같다 라고 자신들의 가난하고 고된 삶을 비하해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일부 부유층들이 슈퍼카를 과시하고 돈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상당수의 중국 청년층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간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한 달간 유예했던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25%라던 관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지난 2018년 무역 전쟁 때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다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경우 중국도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놨는데요. 중국의 보복 조치는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물리면 미국 농가와 수출업자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미국이 더 큰 카드를 쥐고 있는 건 확실한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고 때리지 않아도 중국은 자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이 국가부도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은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상찮은 조짐들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이 지난달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에 이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 등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두 나라 간의 피튀기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국 농업계는 미중 간 무역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또다시 펜타닐 문제를 핑계로 중국 수출품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이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더 중국을 압박할 기세입니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해 있고 안으로는 소비 부진과 높은 실업률, 부동산 침체에 직면해 있는데요. 양회에서도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유재희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제14기 3차 회의 부비서장 겸 대변인은 작년 정협회의 개막을 앞둔 브리핑에서는 중국 경제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한층 상세히 언급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의 당면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도 관세지만 중국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금융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은 지방에서부터 시작한 금융위기도 버거운데 관세 전쟁을 벼르고 있는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 대혼란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 그 중에서도 농촌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가 두드러지며 올해에만 50여 개 이상의 은행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은행의 통폐합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에 혼란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로 인한 금융 시스템 위기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S&P 글로벌은 2024년 말까지 중국의 부동산 부실 여신 규모가 1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동원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국유은행을 통해 부실 채권을 흡수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은 중국 경제에 상당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집권 시절 대중 무역 전쟁을 통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바 있고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중국을 겨냥해 무차별적 보복 관세와 기술 제재를 포함한 강경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공언해 미중 갈등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안화 약세와 자본 유출 가능성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외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 위안화의 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개방 40년 만에 역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부문은 개인저축과 금융 및 지방정부 재정을 장악했고 개발회사들이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도산하면서 투자 부진이 이어지자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채 버려지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문제는 성장에 익숙한 중국인들이 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축 성향이 강한 중국 소비자들은 한층 더 허리띠를 졸라맸고 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줄였습니다. 대졸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시장을 떠돌고 있고 애도 낳지 않아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성장하는 경제, 생활 환경 개선에 익숙한 중국인들의 자신감이 약해졌다는 방증입니다. 이미 숫자로도 중국 경제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 2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했으며 명목 성장률은 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4년 명목 GDP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물러 2023년의 4.6%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3년 연속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중국 시장에 달려들던 서방 기업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프랑스 사치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에네시의 화장품 회사인 세포라가 지난달 감원을 시작했고 IBM은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 2곳을 폐쇄했습니다. 과거에는 효과가 있던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공산당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고 시장과 경제 데이터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 실업률 수치를 낮췄습니다. 심지어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와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붕괴 사태를 비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미 중국 및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증권 투자액이 처음으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80개 중국 기업들 주식이 올해 초 증시지수 산정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중국 기업의 세계 시장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중국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이자율이 급락했으나 중국 정부 채권도 위험이 잠재돼 있습니다. 채권 이자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중앙은행이 앞으로 이자율이 오르면 은행들이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중국이 지방정부와 개발회사, 국유기업 포함 19곳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국가부도 수준이라고 일갈합니다. 미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인한 대외무역 갈등,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제 잠재력의 둔화, 그리고 기술 탈취 등으로 인한 제재 때문에 경기 둔화가 심각해지자 결국 가장 약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이 포함된 개발회사 등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여기에 위안화 약세로 한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6분기 연속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디플레이션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향후 더 낮은 가격을 기대하며 구매를 자제하게 만들어 경제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강력한 시장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유기업과 은행을 동원해 금융 및 경제 문제에 직접 개입해 위기를 완화시킬 것이란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부양책도 지속적으로 쏟아낼 공산이 높아 보이는데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조조정과 개혁 조치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 은행들의 통폐합이 단기적인 위기 완화 이상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건전한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